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는 마치 하늘이 버린 땅인 양삭풍만이 제멋대로 휘몰아치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대끼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대었다. 며칠째 내린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짐승의 발자국조차 남지 않게 덮어버렸으니 이곳은 산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의 영역과도 같았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해가 어디에 떠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고, 차가운 공기는 살을 애는 듯하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얼음 조각이 박히는 고통을 주었다. 이 적막한 설산의 주인은 오직 바람과 눈,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산군뿐인 듯했다. 그 하얀 지옥을 뚫고 한 무리의 사내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굶주린 늑대와 같은 살기가 번들거렸다. 대장인 만석은 곰 가죽을 두르고 등에는 커다란 활을 맨 채 눈 속에 파묻힌 미세한 흔적을 쫓아 선두에서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냥꾼들은 창과 몽둥이를 손에 꽉 쥐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허공에서 흩어졌다. 만석은 잠시 멈춰서서 바람 냄새를 맡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일행에게 침묵을 지시했다. 10살 남짓된 이사는 아버지 만석의 뒤를 힘겹게 따라가며 제 몸보다 큰 터로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내라면 마땅히 사내 법도를 배워야 한다며 어린 아들을 이 험한 사냥터로 끌고 나왔지만, 이산에게 이 산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다. 얼어붙은 눈 위를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 아려왔고,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올지 모를 맹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그는 아버지가 제발 사냥을 포기하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만석의 눈은 이미 사냥감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뚫린 어두운 동굴 입구가 그들의 목표 지점이었다. 동굴 주변에는 짐승이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는 분명 호랑이의 누린내였다. 사냥꾼들은 본능적으로 대형을 넓게 펼치며 동굴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된 살수들처럼 은밀하고 신속했다. 이사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아버지의 등 뒤로 숨으려 애썼다.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으르렁거림이 들려오더니 어둠 속에서 황금빛 두 눈이 번쩍이며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어미 호랑이였는데, 윤기 흐르는 줄무늬 가죽은 위험이 넘쳤으나 왠지 모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인간들을 찢어밟길 기세였으나 이상하게도 동굴 입구에서 멀리 벗어나려 하지 않고 버티고 섰다. 마치 등 뒤에 무언가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 녀석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듯했다. 만석은 호랑이가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냥꾼들에게 창을 던질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놈이 제 새끼를 지키느라 움직임이 둔할 것이라는 계산은 늙은 사냥꾼의 잔인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사는 호랑이의 눈을 보았는데 그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공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인간이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악귀가
생명을 유린하려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기 직전이었다. 쏘아라. 만석의 고함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자마자 사방에서 날카로운 화살과 창들이 빗발치듯 호랑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호랑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앞발을 휘둘러 날아오는 흉기들을 쳐냈지만 수정 열쇠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날카로운 화살촉이 두꺼운 가죽을 뚫고 박힐 때마다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로 낭자하게 흩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호랑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온몸으로 동굴 입구를 막아선 채 인간들을 향해 포효했다. 이사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지만 짐승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살이 찢기는 소리는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사륙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냥꾼의 용맹함이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어린 이산의 마음속에서는 존경심 대신 혐오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다시 앞을 보았고 그 참혹한 광경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낙인처럼 망막에 새겨졌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끈질기게 저항하며 사냥꾼 한 명의 팔을 물어뜯어 내동댕이 쳤다. 녀석의 힘은 실로 대단하여 장정선 옷이 달라붙어도 쉽게 제압하지 못했으나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점차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었다. 만석은 틈을 놓치지 않고 거대한 창을 꼬나쥐고는 비틀거리는 호랑이의 측면으로 민첩하게 파고들었다. 산중 호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사냥꾼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광기가 더욱 짙게 어렸다. 마침내 만석의 창끝이 호랑이의 목덜미 깊숙한 곳을 꿰뚫었고 거대한 짐승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눈밭 위로 쓰러졌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만석의 얼굴과 옷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창을 비틀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호랑이의 네 발이 허공을 향해 몇 번 경련하더니 이내 툭 떨어지며 그 강인했던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렸다. 하얗던 설원은 순식간에 붉은 피바다로 변했고 비릿한 피 냄새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진동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만석은 쓰러진 호랑이의 배를 발로 툭툭 차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껄껄 웃었다. 사냥꾼들도 긴장이 풀리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오늘 획득한 전리품이 가져다줄 돈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호랑이는 신성한 산군이 아니라 그저 비싼 가죽과 고기를 제공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이사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호랑이의 시체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냥꾼들은 지체할 시간 없이 즉시 칼을 꺼내어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하고 거침없는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껍질이 벗겨지고 붉은 근육이 드러나는 과정은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역겨운 광경이었으나 아무도 이 산을 신경 쓰지 않았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내장을 꺼내어 눈 위에 던져놓자 까마귀들이 냄새를 맡고 하늘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산은 인간들의 잔치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저 차가운 눈발만을 흩뿌릴 뿐이었다. 이사는 홀린 듯이 호랑이의 머리 쪽으로 다가가 아직 감지 못한 녀석의 커다란 눈을 들여다보았다. 황금빛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원망 그리고 다 하지 못한 말들이 응어리져 있는 듯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산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너희 인간들이 저지른 짓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이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눈을 조심스럽게 감겨주었다. 이산아, 똑똑히 보아라. 피범벅이 된 만석이 다가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다. 이것이 힘이다. 산에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먼저 죽여야 한다. 불쌍해할 것 없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산바람보다 차갑고 단호했으나 이산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작업을 마친 사냥꾼들은 호랑이의 가죽과 고기를 나눠 짊어지고 의기양양하게 산을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다. 해가 기울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기에 밤이 되어 다른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동굴 안을 대충 훑어보았으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빈 굴이라 여기며 발길을 돌렸다. 만석은 마지막으로 침을 뱉으며 텅 빈 동굴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행렬이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왠지 동굴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어미를 잃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생명의 가느다란 절규가 이산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재촉하는 고함 소리에 다시 억지로 발을 떼어야 했다. 사냥꾼들이 떠난 자리에는 붉게 물든 눈과 앙상한 뼈 그리고 버려진 내장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처참함을 더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인간들이 남긴 발자국과 핏자국을 덮으려 애썼지만 그 비극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산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억울하게 죽은 넋을 위로하듯 구슬픈 소리를 내어 울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숲속, 인간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그곳에 끔찍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동굴 깊은 어둠 속에서 작고 여린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기어나왔다. 어미의 찢겨진 살점이 흩어진 눈밭 위에서 어린 생명은 붉은 눈물을 흘리며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다. 그 울음은 훗날 이 산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비린내 나는 사륙이 끝난 후 어둠은 빠르게 산자락을 덮어왔고 사냥꾼들은 서둘러 하산하는 대신 바위 절벽 아래 널찍한 공터에 자리를 잡았다. 거대한 호랑이의 시체를 메고 밤길을 내려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그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승리를 자축하기로 한 것이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피운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붉은 불꽃은 사내들의 거칠고 투박한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다. 그들은 챙겨온 독한 술을 돌려 마시며 오늘 자신들이 거둔 전공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 대고 있었다. 이사는 모닥불에서 조금 떨어진 차가운 바위에 걸터 앉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속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사내들이 불에 구워 먹는 육포 냄새가 마치 아까 죽은 호랑이의 살 타는 냄새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만석은 껍질이 벗겨진 호랑이 가죽을 마치 왕의 골룡포인 양어깨에 걸치고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호탕하게 웃어젖히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때마다 이사는 죄 없는 생명을 죽인 대가가 언젠가 저들에게 되돌아올 것만 같아 몸서리쳤다. 술기운이 오른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너스레가 극에 달할 무렵 이사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란한 술자리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아까부터 귓가를 맴도는 정체불명의 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모닥불에 온기가 닿지 않는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깎는 추위만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이사는 홀린 듯이 동굴 근처 덤불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아까 사냥꾼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가시덤불 깊은 곳에서 바람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여 그 소리에 들킬까 두려울 지경이었다. 짐승의 새끼인지 아니면 피 냄새를 맡고 온 또 다른 포식자인지 알 수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그것이 위험한 존재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시덤불을 헤치고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어둠보다 더 검은 털을 가진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새끼였다. 녀석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죽은 어미를 쏙 빼닮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어린 것이었지만 검은 줄무늬 사이로 드러난 근육은 맹수의 혈통임을 증명하듯 단단해 보였다. 녀석은 이산을 보자마자 하악질을 하려 했으나 기력이 다했는지 그저 가냘픈 신음소리만을 낼 뿐이었다. 이산과 어린 호랑이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기묘한 정적이 두 존재 사이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사냥꾼과 사냥감의 만남이 아니라 어미를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공유하는 두 고독한 영혼의 교감이었다. 이사는 녀석의 눈망울 속에서 조금 전 잔인하게 살해당한 어미 호랑이의 마지막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도 죽이지 말라는 협박도 아닌 그저 왜? 라고 묻는 순수하고도 처절한 질문이었다. 이사는 문득 자신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작은 단검을 의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호신용으로 쥐어준 것이었다. 사냥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 어른들을 부르거나 제 손으로 이 새끼의 목을 쳐서 후환을 없애야 마땅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산의 법도였고 인간이 맹수를 대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 자루를 꽉 쥐었지만 차마 칼집에서 뽑아낼 수는 없었다. 거기 누구냐? 멀리서 술에 취한 사냥꾼 하나가 소변을 보러 나왔는지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호랑이 새끼가 몸을 더 깊숙이 웅크리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이산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이산이 지금 입을 떼어 여기 새끼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이 작은 생명은 즉시 아버지의 창에 꿰뚫려 어미 곁으로 가게 될 것이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산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산은 천천히 단검에서 손을 떼고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 하는 신맛을 했다. 짐승이 그 뜻을 알아들으리 만무했지만 놀랍게도 녀석은 숨소리를 죽이고 이산의 행동을 주시했다. 이산은 손짓으로 산의 더 깊은 곳, 인간들이 닿지 않는 어둠 쪽을 가리키며 작게 속삭였다. 가라. 멀리 도망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는 마음으로 전하는 간절한 염원에 가까웠다. 호랑이 새끼는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녀석은 마지막으로 이산의 얼굴을 깊이 새기려는 듯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소리 없이 눈 덮인 숲속으로 몸을 돌렸다. 유난히 검은 털 때문인지 녀석은 어둠 속에 섞여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것은
눈 위에 찍힌 작고 앙증맞은 발자국 몇 개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흩날리는 눈발에 금세 덮여가고 있었다. 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을 뻔했으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발로 눈을 걷어차 호랑이 새끼가 남긴 흔적을 꼼꼼하게 지워버렸고 혹여 냄새가 남았을까봐 눈을 한 줌 집어 그 자리에 뿌렸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아버지와 사냥꾼들의 잔혹한 세계에 대한 소년의 첫 번째 반역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산의 재앙이 될지도 모를 씨앗을 살려보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사나, 거기서 뭐 하느냐? 썩 와서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만석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이사는 화들짝 놀라며 예 갑니다. 잠시 뒤가 마려워서요. 하고 거짓말을 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다행히 바람소리에 묻혀 아버지에게는 들리지 않은 듯했다. 이사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모닥불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모닥불 가로 돌아온 이사는 다시 바위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호랑이 새끼가 사라진 캄캄한 숲 쪽을 향했다. 불빛에 비친 사냥꾼들의 얼굴은 더욱 탐욕스럽고 흉측해 보였고 그들이 씹어 삼키는 고기는 마치 자신의 살점인 양 역겹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 술잔 속에 담긴 것이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훗날 들이닥칠 피의 저주임을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가고 모닥불이 사그라들 무렵 사냥꾼들은 하나둘씩 곰 가죽을 덮고 잠이 들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산만이 홀로 깨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달빛이 설산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은 아까 마주쳤던 호랑이 새끼의 황금빛 눈동자를 닮아 있었다. 이사는 그 눈동자가 자신의 영혼에 깊은 낙인을 찍었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와 모닥불에 남은 불씨를 흩날리자 붉은 불티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이사는 그 불티들을 보며 오늘 자신이 살려준 그 작은 생명이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예감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얼룩진 이 잔인한 사슬을 끊어줄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보다 더 깊고 은밀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청이 이산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어미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짐승의 외로운 울음소리였고 동시에 살아남아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비장한 맹세였다. 이사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비밀을 간직한 채 눈을 감았다. 소년과 호랑이 두 존재의 운명은 이 차가운 겨울밤을 기점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의 끈으로 묶여버렸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들은 짐을 꾸려 하산을 서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에 꽹과리를 치며 그들을 영웅처럼 환영했다. 만석은 의기양양하게 호랑이 가죽을 펼쳐 보였고 사람들은 그 거대함에 감탄하며 침을 튀겼다.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이산만이 표정 없이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마을 뒤편에 우뚝 솟은 태백산을 향해 있었다. 산은 아무 말 없이 굽어보고 있었으나 그 침묵 속에는 무거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마을은 호랑이 가죽과 약재를 팔아 부유해졌고 만석은 촌장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러나 이사는 사냥꾼의 길을 거부한 채 약초를 캐며 조용히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이사는 알고 있었다.
산의 주인은 죽지 않았으며 그날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검은 그림자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 빚을 받아낼 것임을 태백산맥의 험준한 봉우리에 15번의 겨울이 찾아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동안 세상은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듯 기묘한 흐름 속에 있었다. 눈이 녹아 계곡물이 되고 그 물이 다시 구름이 되어 산을 휘감는 자연의 순환은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 아래 자리 잡은 인간들의 마을은 탐욕이라는 양분을 먹고 기형적으로 비대해져갔다. 찌푸려 엮었던 초가지붕들은 어느새 번듯한 기와로 바뀌었고 마을 어귀에는 호랑이 가죽교역으로 벌어들인 돈을 과시하듯 높은 솥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석은 이제 머리카락이 희끗한 노인이 되었으나 마을을 호령하는 촌장으로서의 위세는 예전보다 더욱 등등해졌다. 그는 15년 전 대우를 잡았던 그날의 무용담을 술자리마다 늘어놓으며 자신의 용맹함이 마을에 불을 가져왔다고 떠벌리곤 했다. 그의 집 대청마루에는 그날 벗겨낸 호랑이 가죽이 여전히 걸려 있었는데 세월의 때가 묻어 윤기는 사라졌지만 그 빈 눈구멍은 여전히 산을 향해 원망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만석은 그 가죽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옥죄어올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반면 25의 청년으로 성장한 이사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활과 창을 잡는 대신 망태기를 메고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하는 일로 소일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아들이 겁쟁이가 되어 산짐승 피 한 방울 못 보는 위인이 되었다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이사는 그들의 비웃음을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나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약초를 다듬는 손이었다. 이산과 만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 부자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서먹한 관계로 지냈다. 만석은 가업을 잊지 못하는 아들을 한심하게 여겨 혀를 찾고 이사는 아버지의 몸에서 풍기는 피냄새와 살기에 진저리를 쳤다. 이산이 산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냥의 희열이 아니라 15년 전 자신이 살려보냈던 그 작은 생명에 대한 죄책감과 막연한 그리움이었다. 그는 종종 숲속 깊은 곳에 앉아 바람결에 들려오는 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어느 해 늦가을부터인가 마을에는 기이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난히 안개가 짙게 끼어 대낮에도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날이 많아졌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에서는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숲속을 뛰놀던 토끼나 노루 같은 작은 짐승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새들조차 노래를 멈춘 듯 산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노인들은 산군이 노했다며 혀를 찼지만 젊은이들은 그저 날씨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장터에 들른 약재상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깊은 산 속에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이는 그것이 곰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늑대라고 했으나 그 크기나 움직임이 예사 짐승의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밤에 산길을 가는데 어둠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니까. 주막에서 들려오는 객주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돌아온 것이다. 이사는 약초를 캔다는 핑계로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에 들어서자 공기의 무게부터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아름드리 나무 기둥 높은 곳에 깊게 파인 발톱 자국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곰이 뒷발로 서서 핥힌 것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고 나무 껍질이 찢겨나간 깊이를 보아하니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오래된 상처와 새로 생긴 상처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녀석은 오랫동안 이곳을 영역으로 삼아 힘을 키워온 것이 분명했다. 발톱 자국 틈새에는 검고 억센 털 뭉치가 끼어 있었는데 이산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자 손끝에서 찌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일반적인 호랑이의 털과는 달리 칠흑처럼 검고 윤기가 흐르는 털이었다. 15년 전 눈 속으로 사라지던 그 작은 새끼 호랑이의 검은 등이 이산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녀석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산의 전기를 먹고 자라 괴물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이산의 심장이 두려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기묘한 박동으로 요동쳤다. 그 순간 숲의 정막을 깨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소리는 짐승이 밟은 것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존재를 알리기 위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산은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짙은 그림자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은 저기를 품은 살기가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는 자의 묵직한 응시였다. 마을로 돌아온 이산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마을 어귀를 지키던 사냥개 한 마리가 끔찍한 몰골로 죽어있는 것이었다. 개는 맹수에게 물어뜯긴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바위에 눌린 것처럼 전신의 뼈가 으스러져 있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힘으로만 생명을 끊어놓은 솜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그것이 호랑이의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호랑이는 사냥감을 물어뜯지 이렇게 지식이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죽은 개를 걷어차며 재수없게 산사태에라도 휘말린 개지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고 사냥꾼들에게 당장 산을 뒤져 곰이나 멧돼지를 잡아오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사냥꾼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곰 따위의 짓이 아니며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음을. 그날 밤 마을에는 무당 노파가 찾아와 구판을 벌여야 한다고 난동을 피웠다. 검은 바람이 불어온다. 산 주인이 가죽을 찾으러 왔다. 노파는 흰자위를 뒤집어 까고 거품을 물며 소리쳤지만 만석은 재수가 없다며 하인들을 시켜 노파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끌려가면서도 노파는 만석의 집을 향해 저주 섞인 예언을 퍼부었다. 피는 피로 씻어야 하는 법. 내 놈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구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사는 방 안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15년 전의 그날처럼 눈앞이 붉게 물드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소년이 되어 있었고 눈앞에는 거대한 검은 호랑이가 아버지를 밟고 서 있었다. 호랑이는 이산을 보며 슬픈 눈으로 말하는 듯했다. 비켜라.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 아니다. 이산은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고 창밖에는 불길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첫눈이 내릴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았고 구름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산허리를 짓눌렀다. 사냥을 나갔던 젊은이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끼 다람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산 전체가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는 만석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해져만 갔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밤마다 지붕 위를 달리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아침이면 가축 우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기도 했다. 그것은 마을을 포위하고 옥죄어오는 보이지 않는 공포였다. 이사는 마당에 서서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다가올 비극을 예감했다. 어느 날 저녁, 이사는 장작을 패다가 문득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었다. 마을 뒷산의 능선, 위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배경으로 거대한 실루엣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은 바위도 나무도 아닌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이었다. 멀리서 보아도 그 압도적인 크기와 위용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녀석은 마을을, 정확히는 만석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사는 도끼를 내려놓고 홀린 듯 그 형체를 응시했다. 왔구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다. 15년 전 자신이 살려준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이제는 심판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이산의 가슴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뒤틀린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드디어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흑호의 금빛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일렁거렸고 굵은 꼬리는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며 땅을 쳤다. 녀석은 으르렁거리지도 포효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사냥감들의 우리를 관찰할 뿐이었다. 진정한 사냥꾼은 서두르지 않는 법. 녀석은 인간들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15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세상을 덮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눈은 평화로운 안식이 아니라 붉은 피를 맞이하기 위한 차가운 식탁보와도 같았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짐승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백산맥에 진정한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마을을 하얗게 덮었지만 그 평온함은 새벽녘 들려온 하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진사의 외양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잠이 덜 깬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들었다.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맹수의 습격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정교하게 연출한 사륙의 현장 같았기 때문이었다. 외양간 안에는 최진사가 애지중지하던 황소 3마리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몸에는 뜯어먹힌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맹수가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이기 위해 목숨을 끊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소들의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숨통을 끊어버린 솜씨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깔끔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지만 튀어오른 핏자국 하나 없이 고요하게 흘러내려 마치 붉은 양탄자를 깐 듯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죽은 소들의 배치였는데 3마리의 소가 머리를 한 곳으로 모은 채 원형으로 눕혀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향해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형상과 흡사하여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방향은 다름 아닌 만석의 집, 정확히는 호랑이 가죽이 걸려있는 대청마루 쪽이었다. 그것은 짐승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명백한 조롱이자 경고의 메시지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만석은 참혹한 광경을 보고 헛기침을 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으나 쥐고 있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지는 못했다. 미친 곰이나 늑대 무리가 한 짓이 분명하다.
고기를 먹지 않은 걸 보니 병든 짐승일개야.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 서린 공포와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원한 품은 존재의 지심을. 이사는 군중 틈에 섞여 조용히 소의 사체를 살펴보았는데 그의 눈은 만석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포착했다. 소의 뿔이 인위적으로 부러져 있었는데 그 단면이 15년 전 아버지가 호랑이의 다리를 몽둥이로 분질러 놓았던 그 방식과 똑같았다. 녀석이 기억하고 있다. 흑호는 단순히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질렀던 잔혹함을 그대로 돌려주며 흉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복수를 넘어선 일종의 교육이었다. 다음 날 밤 마을 청년들은 조를 짜서 경비를 서기 시작했고 곳곳에 화톳불을 피워 어둠을 몰아내려 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사냥개들조차 꼬리를 말아넣고 낑낑거리며 짖기를 거부했다. 바람소리 하나 놓치지 마라. 조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밤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눈 밟는 소리도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경비대는 안심하고 잠시 눈을 붙이거나 불을 쬐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은 다시 한번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으니 이번엔 마을의 자랑이던 사냥개들이 희생양이었다. 마을 어귀에 장승기둥에 사냥개 5마리가 줄에 묶인 채 매달려 있었는데 놈들은 혀를 길게 빼물고 눈이 뒤집힌 채 죽어 있었다. 이번에도 살점 하나 뜯기지 않았으나 놈들의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나와 마치 내장으로 줄을 꼰 듯한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경비를 섰던 청년들은 사색이 되어 귀신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라며 주저앉았다. 밤새 불침번을 섰지만 그림자 하나 보지 못했고 개들이 죽어가는 동안 비명소리 한 번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짐승의 소행이라고는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은밀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만석을 향해 촌장님이 과거에 지은 업보가 우리를 덮친 게 아니냐며 원망 섞인 소리를 내뱉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마을 원로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만석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반대했지만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질녘 마을 광장에 제단이 차려지고 돼지머리와 시루떡이 올려졌다. 무당은 작두를 타고 방울을 흔들며 요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산을 울렸다. 구판의 열기가 고조되자 무당의 눈빛이 뒤집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다. 어흥어흥하는 호랑이 흉내를 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단 위의 생고기를 맨입으로 뜯어먹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군을 달래는 과정이라 여겨 숨죽여 지켜보았으나 이산만은 무당의 몸 주변에 서린 검은 아우라를 감지하고 불안감을 느꼈다. 저것은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원한에 찬 귀기가 무당을 집어삼킨 것이었다. 갑자기 무당이 동작을 멈추고 목이 꺾인 채 기괴한 각도로 고개를 돌려 만석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굵직하고 쉰 목소리로 무당의 것이 아닌 짐승의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가죽을 돌려다오. 내 눈을 돌려다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라오는 듯하여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런 데서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만석이 짐짓 호통을 쳤지만 빙의된 무당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제단 위에 있던 작두칼을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구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당은 자신의 팔을 그어 피를 뿌리며 춤을 췄는데 그 피가 바닥에 떨어져 기묘한 문양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호랑이의 발자국 모양이었다. 이사는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무당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무당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지며 혼절해버렸다. 실패다. 놈이 너무 강해. 깨어난 무당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중얼거렸다. 이건 잡귀가 아니야. 산이 통째로 내려온 거야. 인간의 힘으론 막을 수 없어. 무당은 굿값을 돌려주지도 않은 채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버렸다.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웅성거렸고 촌장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만석은 땅에 떨어진 작두칼을 발로 차며 분기탱천하여 소리쳤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사냥대를 조직한다. 귀신이건 짐승이건 내 손으로 때려잡아 가죽을 벗겨주마. 그의 고집과 오기는 공포를 덮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으나 아무도 그 말에 호응해주지 않았다. 이사는 쓰러진 제단 옆에 서서 무당이 피로 그린 호랑이 발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피는 이미 검게 굳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보였다. 구판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흑호는 어딘가에서 이 모든 촌극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녀석에게 인간들의 주술이나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집집마다 불을 끄고 숨죽이고 있었지만 잠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는 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와 앉아 어둠에 잠긴 산을 응시했다. 차가운 밤바람에 섞여 희미한 피냄새와 함께 아주 낮고 굵은 진동이 느껴졌다. 놈이 가까이 와 있었다. 그때 만석의 집 담장 너머 기와지붕 위로 2개의 푸른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도깨비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거대한 짐승의 안광이었다. 흑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듯 유유히 지붕 위를 걸어갔는데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이산과 흑호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녀석은 잠시 멈춰섰다가 고개를 돌려 만석의 방 쪽을 응시했다. 흑호는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만석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긴 꼬리를 한 번 휘둘러 기와 한 장을 툭 떨어뜨렸다. 와장창 고요한 밤을 찢는 파열음이 만석의 방 앞에서 울려 퍼졌다. 방 안에서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누구냐 하는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다. 지붕 위의 그림자는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 경고는 명확했다. 오늘은 기와장이지만 내일은 내 머리통이 될 것이다. 흑호는 인간들이 겪을 공포의 시간을 최대한 늘려 즐기고 있었다. 이사는 깨진 기와 조각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파국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했다. 풀리지 않는 죽음들은 서막에 불과했고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였다. 깨진 기와장이 던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마을에는 더 큰 재앙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날이 밝았으나 해는 두꺼운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긴 듯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었다.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으나 칠성 노인이 어젯밤 주막에서 나간 뒤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칠성은 15년 전 만석과 함께 호랑이 사냥에 나섰던 1등 공신이자 그날 호랑이의 가죽을 직접 벗겼던 당사자였다. 만석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마을 장정들을 모아 수색대를 꾸렸다.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들었겠지. 별일 아닐 게야. 그는 호기롭게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좌우를 살피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산 역시 말없이 수색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색대는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칠성이 평소 다니던 산길 입구로 향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숲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선두에 섰던 젊은 사냥꾼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저기 나무 위에,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오래된 고목나무 가지 위에 칠성의 시신이 끔찍한 형상으로 걸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의 고기를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육포처럼 기괴하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시신이 좌우로 흔들리며 끼익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경악하며 다가갔을 때 참혹한 광경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칠성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15년 전 그가 호랑이에게 했던 짓과 똑같이 전신의 피부가 벗겨져 붉은 근육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내장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지푸라기와 낙엽이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을 박제할 때 쓰는 방식 그대로였다. 흑호는 인간의 기술을 흉내내어 인간을 박제해 놓은 것이었다. 만석은 그 참상을 목격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칠성의 시신 가슴팍에는 그가 평소 자랑처럼 들고 다니던 사냥용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그 주인을 향한 조롱이었다. 이럴 수가. 만석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 대한 잔혹하고도 정확한 징벌이었다. 15년 전의 그날 칠성이 웃으며 호랑이 가죽을 벗기던 모습이 만석의 뇌리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 일은 카카송에 다네. 이사는 나무 아래 떨어진 핏자국을 보며 몸서리쳤다. 피는 사방으로 튀지 않고 나무 뿌리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 마치 산이 그 피를 마시고 있는 듯했다. 그는 칠성의 텅 빈 눈구멍이 허공을 응시하는 것을 보며 흑호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다. 녀석은 무작위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어미를 죽이고 가죽을 벗긴 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순서대로 찾아온 것이었다. 이건 저주야. 산군님이 노하셨어.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칠성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고 일부는 숲을 향해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만석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닥쳐라. 이건 그냥 미친 짐승 짓이야. 시신을 내려라. 당장. 그러나 그의 고함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 누구도 감히 나무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았다. 이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그는 밧줄을 칠성의 몸에 묶으며 속으로 명복을 빌었지만 죽은 자의 원혼보다 산짐승의 원한이 더 깊음을 느꼈다. 시신을 내리는 동안 이산의 손에 닿은 칠성의 살갗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안에 담긴 공포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흑호는 칠성을 죽이기 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가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공포를 맛보게 했을 것이 분명했다. 시신이 땅에 닿자 만석은 칠성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칠성의 입은 찢어질 듯 벌어져 있어 죽는 순간 지렀을 비명을 짐작게 했다. 이사는 만석에게 다가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놈은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노리고 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산의 말은 비수처럼 만석의 가슴에 꽂혔다. 내 놈이 지금 아비를 저주하는 것이냐. 만석은 이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그의 소나귀 힘은 예전 같지 않았다. 만석의 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으나 눈앞에 놓인 칠성의 시신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흑호는 인간의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재판을 집행하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장례 행렬보다 더 침울했다. 사람들은 칠성의 시신을 거적에 덮어 옮기며 숲속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금빛 눈동자를 의식했다.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어대며 행렬 위를 맴돌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다음은 누구냐, 다음은 누구냐 하고 묻는 것 같았다. 마을에 견고했던 문은 닫혔지만 공포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만석의 집에 모인 나머지 사냥꾼들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15년 전 사냥에 참여했던 5명 중 이제 남은 것은 넷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없이 술만 들이켰다. 어쩌지 다음은 나일까 아니면 자네인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만석이 술상을 엎으며 소리쳤다. 약한 소리 집어치워. 우리가 누군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냥꾼들 아닌가. 내 집에 모여 있으면 놈도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게다. 이사는 마당 구석에서 아버지와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끈질긴지 실감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사냥꾼이고 흑호가 사냥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역전된 지 오래였다. 그들은 닫힌 공간에 갇힌 먹잇감이었고 흑호는 밖에서 여유롭게 식사 시간을 조율하는 포식자였다. 이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호랑이의 발톱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밤 이사는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 흑호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온 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인간의 웃음소리를 흉내낸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크흐흐, 크흐흐. 흑호는 칠성을 죽이고 느꼈던 희열을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닥칠 운명을 비웃고 있었다. 이사는 대청마루에 걸린 호랑이 가죽을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가죽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칠성이 벗겼던 저 가죽의 주인이 이제는 칠성의 가죽을 벗겼다. 피는 피를 부르고 업보는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 이사는 아버지의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아 다가올 비극을 막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칼을 잡았다. 그것은 아들을 의로서의 마지막 도리이자 인간으로서 짐승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새벽녘 닫힌 대문 밖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냥꾼들이 화들짝 놀라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다. 대문 앞에는 피 묻은 집신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어제 산에서 수습하지 못한 칠성의 나머지 신발이었다. 흑호는 친절하게도 유품을 배달해 준 것이다. 내가 바로 문 앞에 있다. 그 무언의 메시지에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만석은 벽에 걸린 활을 떼어내어 닦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도끼로 가득 찼다. 그래, 올 테면 와라. 내 이 손으로 내 놈의 숨통을 다시 한번 끊어주마. 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사는
아버지가 닫고 있는 활이 흑호를 잡는 무기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산신의 경고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뿐이었다. 칠성의 처참한 죽음은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나 만석에게는 오히려 꺼져가던 도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사냥꾼들을 모아놓고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놈은 짐승이다.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냐. 창에 찔리면 피를 흘리고 목이 베이면 죽는 짐승일 뿐이란 말이다. 만석의 고함 소리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몸부림이었으나 절박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막대한 상금을 걸고 인근 마을에 이름난 포수들까지 불러 모으라 지시했다. 돈 냄새를 맡은 외지 사냥꾼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칠성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그저 크고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를 잡는 일이라 가볍게 여기며 객기를 부렸다. 대오라니 가죽값이 꽤 나가겠구먼. 그들은 막걸리를 들이키며 낄낄거렸고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조차 흥미로운 안주거리로 삼았다. 만석은 그들의 탐욕을 부추기며 과거 자신이 이끌었던 호랑이 사냥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다. 마을 광장에는 창과 활 그리고 쇠뇌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사는 광기 어린 출정 준비를 지켜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으며 간곡히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멈추십시오. 이곳은 사냥이 아닙니다. 놈은 우리를 산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그의 호소는 이미 살기에 눈먼 만석에게 닿지 않았다. 만석은 아들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이 겁쟁이 녀석, 내 놈이 정녕 내 핏줄이란 말이냐. 아비의 원수를 갚을 생각은 못하고 도리어 짐승 편을 들어 내 놈이 불길한 소리를 해대니 마을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 게다 만석의 분노는 15년간 쌓아온 실망감과 맞물려 폭발했고 그는 하인들을 시켜 이산을 쌀 창고에 가두라고 명했다. 내가 저놈의 목을 베어올 때까지 이 불효자 놈을 꼼짝도 못하게 묶어둬라. 이산은 건장한 하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소리쳤다. 안 됩니다. 가시면 다 죽습니다. 산이 허락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창고문은 그의 절규를 삼켜버렸고 밖에서는 빗장을 지르는 소리만이 매정하게 들려왔다. 어둠 속에 갇힌 이사는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 중 누구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그것은 예감이 아니라 흑호의 눈빛에서 읽은 확신이었다. 출정 준비를 마친 사냥꾼들의 무리는 그 규모가 제법 웅장했다. 만석을 필두로 원로 사냥꾼 넷 그리고 외지에서 온 포수들과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까지 합쳐 총 20명이 넘는 대인원이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징을 치며 요란하게 산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징소리는 흑호를 놀라게 하여 숲 밖으로 몰아내려는 심산이었으나 사실은 그들 자신의 떨리는 심장을 감추기 위한 소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산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숲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맞이했다. 평소보다 더욱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징소리는 안개 속에 먹혀 둔탁하게 울렸고 횃불의 불꽃은
습기를 머금어 희미하게 사그라들었다. 외지 포수 중 하나가 침을 뱉으며 투덜거렸다. 날씨 한번 더럽게 음산하구먼. 호랑이가 아니라 귀신이라도 나올 판이야. 그러나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산 위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흑호에 대한 증오와 명예회복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늙고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번 사냥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다. 내 손으로 잡는다.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씹어 먹으리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으나 손에 쥔 창자루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15년 전 어미 호랑이를 죽였던 그 장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기이한 침묵이 일행을 감쌌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불청객들을 주시하고 있는 듯했다. 사냥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놓고 낑낑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 이놈의 개들이 왜 이래? 사냥꾼들이 발길질을 하며 재촉했지만 개들은 바닥에 배를 깔고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다. 동물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영역에 주인이 보내는 살기를. 흔적이다. 선두에 섰던 추적군이 소리쳤다. 눈 위에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산 정상 쪽이 아니라 험준한 바위 계곡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은 일부러 보란 듯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간격이 일정하여 마치 산책을 하듯 여유로운 걸음걸이였다. 만석은 발자국을 보자마자 흥분하여 소리쳤다. 놈이 저기 있다. 도망가기 전에 뭘 알아.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발자국이 향한 곳은 도깨비 골짜기라 불리는 곳으로 지형이 험하고 퇴로가 좁아 노련한 사냥꾼들도 꺼리는 지역이었다. 외지 포수들이 머뭇거렸지만 만석은 듣지 않았다. 겁쟁이들은 빠져라. 내 몫이 커질 뿐이다. 만석이 앞장서서 계곡으로 뛰어들자 나머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이 입을 벌리고 있는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창고에 갇힌 이사는 밖에서 들려오던 징소리가 멀어지자 탈출을 결심하고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농기구들 사이에서 녹슨 쇠스랑 하나를 찾아내어 나무로 된 벽 틈새를 쑤시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맺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늦으면 안 된다. 아버지를, 사람들을 말려야 한다. 이산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타올랐다. 그는 흑호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간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낡은 나무 판자 하나가 우지끈하고 뜯겨나갔다. 이사는 좁은 구멍으로 몸을 구겨 넣어 빠져나왔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곧바로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눈길을 헤치며 달리는 그의 등 뒤로 마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산은 거대한 검은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계곡 깊숙이 들어선 사냥꾼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바로 옆 동료의 얼굴조차 확인하기 힘들었고 사방이 절벽으로 막혀 있어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촌장님, 길이 끊겼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만석은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나와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듯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시에
굵은 눈발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얼어붙을 지경이 되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날씨 변화가 아니었다. 산군이 영역에 침범한 자들을 가두기 위해 부리는 조화였다. 사냥꾼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며 서로의 몸을 밀착시켰다. 크르르. 안개 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는 사방에서 메아리쳐 방향을 종잡을 수 없었다. 왼쪽인가 싶으면 오른쪽에서, 위인가 싶으면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외지 포수 하나가 허공을 향해 조총을 발사했다. 탕. 총소리가 계곡을 울렸지만 돌아온 것은 짐승의 비명이 아니라 비웃음 같은 바람소리뿐이었다. 만석은 창을 꽉 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앞에 15년 전의 기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자신이 포위하는 쪽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진영을 갖춰라. 등을 맞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쉰 소리가 났고 다리는 제멋대로 후들거렸다.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쫓던 것은 짐승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계곡 위쪽 절벽 끝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거대한 검은 형체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흑호는 인간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즐기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이보가 후콩 쳐는 녀석의 금빛 눈동자에는 자비란 없었다. 이제 인간들이 자랑하는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하얀 눈은 다시 한번 붉게 물들 것이다. 산 아래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던 이사는 갑자기 멈춰섰다. 산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짙은 피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들려왔다. 인간의 비명이 아닌 짐승의 포효가. 그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태백산맥 전체를 뒤흔드는 분노의 표출이었다. 이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산을 올려다보았다.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 눈보라는 마치 성난 짐승이 포효하듯 계곡을 집어삼킬 기세로 휘몰아쳤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져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감옥이 사냥꾼들을 가두어 버렸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두꺼운 털옷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사냥꾼들의 속눈썹에는 순식간에 고드름이 매달려 시야를 차단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산짐승들의 원혼이 만들어낸 저주의 춤사위였다. 대열은 이미 무너졌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고함 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대형을 유지해 흩어지면 죽는다. 만석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에 비해 너무나도 미약했다. 공포에 질린 외지 포수들은 제살길을 찾겠다며 무작정 뛰쳐나갔고 그들의 발자국은 찍히자마자 눈에 덮여 사라졌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맨 뒤에 처져 있던 젊은 사냥꾼 하나가 악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눈보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그가 들고 있던 횃불만이 눈 위에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가고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얀 눈병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다. 흑호는 눈 속에 몸을 숨긴 채 소리 없이 다가와 사냥꾼들의 발목을 낚아채거나 목덜미를 물어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녀석의 움직임은 육중한 맹수의 것이라기보다는 바람을 타고 흐르는 연기처럼 유연하고 은밀했다. 남은 자들은 허공을 향해 창을 휘두르고 활을 쏘아댔지만 그들이 마치는 것은 차가운 눈송이와 허상뿐이었다. 이쪽이다. 놈이 이쪽에 있다. 누군가 소리치며 조총을 발사했다. 탕 하는 굉음과 함께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총알은 빗나가 애굎은 고목나무 껍질만 날려버렸다. 오히려 그 소음에 자극받은 흑호가 방향을 틀어 총을 쏜 포수에게 달려들었다. 거대한 앞발이 포수의 가슴을 강타했고 그는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바위에 처박혔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바람 소리를 뚫고 모두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창을 움켜쥐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동료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과 사방에서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뿐이었다. 15년 전 자신이 호랑이들을 몰아넣고 즐겼던 그 잔인한 사냥놀이가 이제는 자신을 향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산의 주인이라 착각했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곳은 산군이 지배하는 심판의 법정이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이산은 피냄새를 맡고 걸음을 재촉했다. 거센 눈보라가 그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준한 바위 비탈을 기어올랐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한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하얀 눈밭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낭자했고 잘려나간 팔다리와 부러진 창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쓰러진 동료의 시신을 확인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게 오지 말라고 했거늘. 이산이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을 때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흑호의 실루엣이 언뜻 보였다. 녀석은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남은 사냥꾼들을 절벽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는 목동의 모습과도 같았다. 흑호는 그들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공포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며 천천히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녀석의 목적은 단순한 사륙이 아니라 15년 전 그날의 고통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것이었다. 만석과 남은 서너 명의 사냥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벽 끝으로 내몰렸다.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요. 앞으로는 지옥의 사자 같은 흑호가 버티고 있었다. 흑호는 그제야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는데 그 압도적인 크기는 15년 전의 어미 호랑이를 훨씬 능가했다. 칠흑 같은 털은 눈발을 튕겨내며 번들거렸고 금빛 눈동자는 증오와 경멸을 담아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입가에 묻은 피가 붉은 김을 내뿜으며 뚝뚝 떨어졌다. 오너라, 이 악귀 같은 놈아. 만석이 최후의 발악처럼 고함을 지르며 창을 겨누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비명에 가까웠다. 흑호는 그를 비웃듯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대답하며 천천히 앞발을 내디뎠다. 그 무게감에 땅이 울리는 듯했다. 옆에 있던 사냥꾼 하나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살려줘 라고 외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흑호의 꼬리가 채찍처럼 휘돌아 그의 허리를 감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비명소리가 절벽 아래로 멀어지자 남은 사냥꾼들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만석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짐승과 마주섰고 15년 전 자신이 죽였던 어미 호랑이의 환영이 흑호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내 놈이 그 새끼였구나. 만석은 뒤늦은 깨달음에 헛웃음을 흘렸다. 자신이 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놓친 업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다. 그때 흑호가 땅을 박차고 도약했다. 거대한 몸집이 하늘을 가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만석을 덮쳤다. 만석은 반사적으로 창을 찔러 넣었으나 흑호는 가볍게 몸을 비틀어 피하고는 앞발로 만석의 어깨를 후려쳤다.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만석은 눈밭에 처박혔다. 흑호는 그를 바로 죽이지 않고
앞발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며 으르렁거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만석의 가슴 가죽을 파고들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이사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절규했다. 아버지 그의 외침이 눈보라를 뚫고 흑호의 귀에 닿았다. 흑호는 고개를 돌려 이산을 바라보았다. 금빛 눈동자와 이산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15년 전 덤불 속에서 나누었던 그 눈빛 교환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녀석은 이산을 알아보았다. 녀석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흑호는 발톱을 거두지 않았다. 녀석은 이산을 향해 짧게 그르렁거리며 경고를 보낸 뒤 다시 만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것은 이산이 개입할 수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결자해지였다. 만석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아들만이라도 도망치기를 바라는 애처로움이 서려 있었다. 흑호는 만석의 목덜미를 무는 대신 그의 옷깃을 물어 질질 끌기 시작했다. 녀석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15년 전 어미가 죽었던 그 동굴이었다. 만석은 눈밭에 긴 핏자국을 남기며 끌려갔고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이사는 눈물을 삼키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그 뒤를 쫓았다. 안 돼. 제발. 숲은 이 비극적인 행렬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나무들은 가지를 흔들어 고글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인간들이 남긴 피의 흔적을 덮으려 했다. 흑호는 의도적으로 이산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움직였다. 녀석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목격할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산은 피 묻은 눈을 밟으며 운명의 장소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에 동참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인간의 죄를 꾸짖는 듯했다. 흑호의 검은 등은 번개빛을 받아 번쩍였고 그 위용은 산신 그 자체였다. 이제 곧 긴 세월 묵혀온 원한의 매듭이 풀릴 시간이었다. 이사는 주머니 속에 단검을 꽉 쥐었지만 그것을 흑호에게 겨눌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폭설이 잦아들자 산속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밤숲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모든 빛을 삼켜버렸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바람소리뿐만이 아니었다. 스르륵 스르륵 눈밭을 가르며 무거운 물체가 끌려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만석의 몸이 거친 땅바닥에 쓸리는 소리이자 죽음의 문턱으로 향하는 초식의 소리와도 같았다. 만석은 찢어진 다리의 고통조차 잊은 채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이 짐승에게 사냥당해 끌려가고 있다는 굴욕적인 현실을 곱씹어야 했다. 이사는 그 소리를 이정표 삼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기어서라도 아버지의 뒤를 쫓았다. 숲 곳곳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냥꾼들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으나 이사는 그들을 구할 여력이 없었다. 지금 그의 귀에는 오직 아버지가 끌려가는 소리와 그 앞을 이끄는 흑호에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이 밤은 그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생존자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켰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튀었고 그 순간 어둠이 걷히며 바로 코앞에 있는 흑호의 거대한 얼굴이 드러났다. 녀석은 이미 그가 숨어있는 바위 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냥꾼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기도 전에 흑호의 앞발이 그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냥꾼은 즉사했고 다시 숲은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다. 흑호는 만석을 끌고 가는 와중에도 감히
자신의 영역에 숨어든 쥐새끼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처단하고 있었다. 그 참혹한 소리를 들으며 만석은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미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흑호는 자신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숨어있는 다른 사냥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뒤따라오는 아들 이산을 타참하고 있는 것이었다. 만석은 치욕스러움에 혀를 깨물고 자결하고 싶었으나 흑호가 목덜미를 물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녀석의 이빨은 경동맥을 피해 교묘하게 옷깃과 살가죽만을 물고 있었으니 실로 악마적인 지능이었다.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익숙한 풍경이 만석의 눈에 들어왔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 동굴. 바로 15년 전 자신이 어미 호랑이를 죽이고 가죽을 벗겼던 그 장소였다. 흑호는 정확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녀석은 단순한 사륙을 넘어 완벽한 재현을 원하고 있었다. 과거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흑호는 동굴 앞 공터에 만석을 거칠게 내던졌다. 눈밭에 처박힌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려 애썼으나 부러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등지고선 흑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녀석은 만석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낮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기억하느냐, 이곳을 기억하느냐 라고 묻는 듯 했다. 뒤따라온 이사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목격했다. 15년 전 어린 자신이 덤불 속에 숨어 어미 호랑이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그를 다시 방관자의 위치에 세워놓았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사냥감이 호랑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이사는 활을 들어 흑호를 겨누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시위를 당길 수가 없었다. 동굴 입구엔 15년 전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으나 바위 곳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원혼이 서려 있는 듯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만석은 헛것을 보았는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오지 마라. 저리 가라. 그의 눈에는 껍질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다가오는 어미 호랑이의 환영이 보이는 듯했다. 흑호는 그런 만석의 추태를 가만히 지켜보며 천천히 그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흑호가 밤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맥을 뒤흔들고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 죽은 어미의 넋을 위로하고 산천초목에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웅장한 진홍곡 링훈취였다. 나무 위에 쌓였던 눈들이 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숨어있던 산짐승들은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다. 이사는 그 소리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포효가 멈추자 다시 섬뜩한 정적이 찾아왔다. 흑호는 만석에게 다가가 앞발로 그의 부러진 다리를 툭 건드렸다.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흑호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만석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녀석은 만석의 얼굴 가까이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공포와 피 냄새, 그리고 늙은 사냥꾼의 비루한 땀 냄새를 확인한 녀석은 경멸하듯 콧김을 뿜어냈다. 만석은 고통 속에서도 사냥꾼의 본능으로 허리춤에 남아있던 단검을 더듬거렸다. 죽더라도 내 놈의 눈 하나는 뽑고 죽겠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단검을 뽑아들고 흑호의 코를 향해 찔러 넣었다. 그러나 흑호는 이미 그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피하고는 앞발로 만석의 손목을 밟아버렸다. 우지끈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단검이 힘없이 눈 위에 떨어졌다. 이사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라고 외치며 바위 뒤에서 뛰쳐나갔다. 화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흑호 앞으로 달려들었다. 흑호는 고개를 돌려 이산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산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금빛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다. 녀석은 밟고 있던 만석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은 채 이산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오지 마라, 이산아. 도망쳐라. 만석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아들에게 소리쳤다. 평생 아들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였지만 그러나 이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맨손으로라도 흑호와 맞서 싸울 기세로 다가갔다. 하지만 흑호와 이산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흑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이산의 다리가 무거워졌다. 그것은 범접할 수 없는 산군산준의 위험이었다. 흑호는 이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만석의 멱살을 다시 물었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치며 만석을 동굴 안쪽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만석의 몸이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녀석은 이산을 초대하고 있었다. 이곳이 우리의 결말을 맺을 장소다. 15년 전 이산이 새끼 호랑이를 발견했던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산은 동굴 입구에 멈춰서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안에서 만석의 비명소리와 흑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이산은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가 15년 전 주었던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낡은 단검을 꺼내 쥐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달빛이 동굴 입구까지만 비치고 그 안은 빛이 닿지 않는 심연 쉔웬이었다. 이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심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마주해야 했다. 15년 전 시작된 비극의 사슬을 끊기 위해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다시 그 동굴로 들어갔다. 밤바람이 그의 등 뒤에서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동굴 안은 빛 한 점 없는 심연일 거라 생각했으나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차가운 은색 기둥을 만들어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무대 위의 조명처럼 동굴 안쪽의 비극적인 광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습한 흙냄새와 오래된 짐승의 누린내, 그리고 방금 흘린 신선한 피 비린내가 뒤섞여 이산의 코를 찔렀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15년 전 죽은 짐승들의 뼈인지 아니면 동굴 바닥에 깔린 낙엽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사는 숨을 죽이며 달빛이 비추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동굴 가장 안쪽 15년 전 어미 호랑이가 최후를 맞이했던 바로 그 자리에 만석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쿨럭거리며 솟구쳐 올랐다. 천하를 호령하던 명사수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을 앞둔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고요하게 앉아 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흑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녀석은 사냥감의 생명이 천천히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 공포의 맛을 음미하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이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흑호의 귀가 움찔거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산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은 녀석의 금빛 눈동자는 섬뜩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그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깊은 고뇌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지성이 서려 있었다. 이산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녀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15년 전 시작된 인연의 매듭을 풀기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 이산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흑호와 만석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아버지를 가로막아섰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라. 이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했다.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리 없는 짐승이었지만 이산은 녀석의 영혼에 호소하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죽였다.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내 어미가 돌아오지는 않아. 이 끔찍한 원한의 사슬을 이제 그만 끊자. 흑호는 이산의 행동에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으나 곧이어 낮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러나 녀석은 이산을 공격하지 않았다. 다른 사냥꾼들이었다면 벌써 목이 달아났을 테지만 흑호는 이산에게만은 묘한 인내심을 보이고 있었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이산의 냄새를 맡았다. 15년 전 덤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도 모른 척해 주었던 그 아이의 냄새. 녀석의 기억 속에 각인된 유일한 인간의 자비였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들이 흑호 앞을 막아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흑호가 아들을 공격하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순간 전에 고 사라진 새끼 호랑이, 그리고 혼자 숲에 남았던 어린 이산, 내 놈이. 그때 만석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놈이 살려보냈던 개냐? 저 악귀를. 이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었다. 만석은 허탈한 듯 헛웃음을 흘렸다. 크흐흐, 내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았구나.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운명의 얄꼬름에 대한 탄식이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베푼 자비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만석은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 자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업보요보이며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해준 수순이었음을. 비켜라 이산아. 만석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며 말했다. 이것은 내 싸움이다.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죽음의 문턱에서 만석은 비로소 사냥꾼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되찾았다. 그는 아들의 뒤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다. 오너라, 이 짐승놈아, 내 목을 가져가라. 하지만 내 영혼만은 내 놈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만석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흑호를 향해 호통쳤다. 흑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다. 녀석은 이산의 옆을 스치듯 지나쳐 곧장 만석을 향해 다가갔다. 이산이 다시 막으려 했으나 흑호가 뿜어내는 거대한 기운치운에 눌려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산군 샨준으로서 뿜어내는 압도적인 영합 링가디였다. 이산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질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벌이 그에게 내려졌다. 그럼는 그저 심고 이시무. 흑호는 만석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만석은 눈을 부릅뜨고 흑호를 노려보았다. 두 존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냥꾼과 사냥감, 인간과 짐승. 15년을 이어온 지독한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흑호는 포효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녀석은 그저 천천히 입을 벌려
만석의 목을 향해 다가갔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 이시처럼 엄숙했다. 만석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흑호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만석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흑호의 검은 털을 적셨고 만석의 몸이 경련하듯 몇 번 떨리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흑호는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만석의 목을 놓지 않았다. 15년 전 만석이 어미 호랑이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창을 비틀었던 것처럼 이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버지, 비록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비정한 아버지였지만 눈앞에서 핏줄이 끊어지는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흑호는 만석이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떼었다. 녀석의 입가에는 만석의 피가 흥건했지만 녀석은 그것을 핥거나 먹지 않았다. 녀석이 원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어미의 원한을 갚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었다. 흑호는 쓰러진 만석의 시신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이산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주둥이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이산은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흑호를 마주보았다. 이제 녀석이 자신을 죽일 차례인가. 이산은 저항할 의지조차 잃은 채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죽여라. 나도 공범이다. 내가 그때 너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흑호는 이산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녀석은 천천히 이산에게 다가와 피 묻은 주둥이를 이산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뜨거운 짐승의 숨결이 이산의 볼에 닿았다. 녀석은 으르렁거리는 대신 아주 낮고 깊은 소리를 목구멍에서 내었다. 그것은 마치 이것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녀석은 이산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15년 전의 빛과 오늘 아버지의 목숨을 맞바꾸었음을 알렸다. 흑호는 이산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한 번 핥았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을까? 아니면 위로였을까? 녀석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달빛을 받으며 멀어지는 녀석의 뒷모습은 고독하고 쓸쓸해 보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녀석은 이제 영원히 어미도 형제도 없는 고독한 산군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이사는 멍하니 흑호가 사라진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동굴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남은 것은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과 바닥에 흥건한 빗물 같은 핏물뿐이었다.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눈을 감겨들였다. 만석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난 듯 평온해 보이기도 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다시 숨으며 동굴 안이 어두워졌다. 이사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텅 빈 가슴을 부여잡았다. 복수는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지 못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흑호가 남기고 간 발자국 위에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눈물처럼 반짝였다. 밤은 아직 길었고 이산이 감당해야 할 새벽은 멀리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으며 오늘 밤 있었던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조용히 지워가고 있었다. 이사는 아버지를 업고 동굴을 나설 채비를 했다. 무거운 침묵만이 그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벗이었다. 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인간과 짐승의 엇갈린 운명을 품에 안을 뿐이었다. 새벽빛이 태백산맥의 능선을 붉게 물들이며 밝아왔지만 그 빛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빛빛에 가까운 서글픔이었다. 이사는 아버지의 시신을
지게해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공허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밤새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아낙네들이 하나둘 뛰쳐나왔다. 그러나 이산의 등에 엎인 싸늘한 시신과 그의 뒤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마을은 비명과 통곡의 바다로 변해버렸다. 장례는 조촐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마을을 호령하던 촌장, 만석과 용맹하다던 사냥꾼들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쓸쓸한 마무리였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이들이 태반이라 칠성판 위에 주인의 옷가지만을 올려놓고 허묘 휴무를 쓴 집이 많았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아버지의 봉분을 쌓아 올리며 이사는 흙 한 줌 한 줌에 맺힌 원한과 업보를 함께 묻었다. 부디 저승에서는 살생의 업을 내려놓고 편히 쉬소서. 이사는 절을 올리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장례가 끝난 후 이사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대청마루에는 여전히 15년 전 벗겨낸 어미 호랑이의 가죽이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이 부와 용맹의 상징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집안을 망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주의 흉물로만 보였다. 이사는 가죽을 떼어내고 창고에 쌓여있던 활과 창덧과 같은 모든 사냥 도구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그것들은 모두 생명을 해치는 흉기이자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이사는 마당에 쌓인 물건들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화르륵 붉은 불길이 순식간에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다. 호랑이 가죽이 타들어가면서 나는 노린내와 나무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진동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담장 너머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 불길이 15년간 마을을 지배해온 광기와 탐욕을 태워 없애는 정화의 의식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사는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냥꾼 혈통도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기를 빌었다. 불길이 사그라지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이사는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집신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옷가락지 하나가 전부였다. 이곳에 남아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잊을 수도 흑호와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을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아들이 떠난다는 소식에 쌀과 노잣돈을 챙겨주며 붙잡았으나 이산의 결심은 확고했다. 산이 허락한 삶을 살러 떠납니다. 더 이상 산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이산이 마을 어귀를 나설 때 겨울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기와집들이 늘어선 부유한 마을은 이제 과부와 고아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찬 슬픔의 땅이 되어 있었다. 인간이 욕심을 부려 자연의 것을 탐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이사는 그 비극의 현장을 뒤로 하고 정처 없는 유랑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 한구석은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고갯마루에 올라선 이사는 잠시 멈춰서서 태백산을 올려다보았다. 눈 덮인 산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솟아있었고 그 위용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초월한 신성함마저 느끼게 했다. 산은 어제와 다름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산에게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곳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신의 영역이었다. 그때 멀리 산 중턱에 깎아지른 절벽 끝에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보였다. 거리가 멀어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이사는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흑호였다. 녀석은 산의 제왕처럼 바위 끝에 홀로 서서 떠나는 이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은 울부짖지 않았고 이산 역시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잘 있어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말고 영원히 산군으로 남아라. 이사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흑호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천천히 몸을 돌려 하얀 설산의 깊은 품속으로 사라져갔다. 검은 그림자가 눈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 때까지 이사는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인간과 짐승, 원수와 은인이라는 기묘한 인연의 끈은 그 순간 영원히 끊어졌고 동시에 영원히 이어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마을은 다시 예전에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산촌으로 돌아갔고 호랑이 사냥으로 부흥했던 시절은 노인들의 옛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태백산 깊은 곳에 털이 검은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산을 오를 때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아무도 감히 활을 들고 산에 오르지 않았고 산짐승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숲을 누볐다. 떠돌이 약초꾼이 된 이사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결코 활을 잡지 않았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가끔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일 때면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기곤 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그가 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소년처럼 맑아지고 목소리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난다고만 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이사는 태백산맥이 보이는 어느 암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님이 그의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단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날에는 용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산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바람이 되었고 그 바람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산천으로 날아갔다. 지금도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는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군이 산을 지키기 위해 지르는 소리라고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어미를 그리워하는 울음소리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세월을 뛰어넘는 아련한 그리움이 배어 있다고.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산은 말이 없고 이야기는 메아리가 되어 숲속을 떠돈다. 탐욕은 재가 되어 사라졌으나 소년과 호랑이가 나누었던 찰나의 교감은 전설이 되어 눈 덮인 산맥 위에 영원히 남아있다. 눈은 내리고 또 녹아내리지만 흑호가 남긴 발자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